북한 외교부 간부가 가족 5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유럽에서 10년을 근무한 충성스러운 외교관이었고 평양 중심가에 살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어느 날 80살 노모와 2 아들, 아내까지 데리고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보았고 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봄, 평양 중구역 창정거리. 우리 집 거실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훤히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강변을 걷는 사람들, 출근하는 전차 소리, 그리고 멀리 보이는 주체사 상탑. 저는 그 풍경을 30년 넘게 봐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민, 당시 54이었습니다. 외교부 3등 서기관으로 일했고 유럽에서 10년을 근무했었죠. 아내 순이는 전에 초등학교 교사였고 큰아들 영호는 28배 무역회사를 다녔습니다. 작은아들 영수는 김일성 종합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80살이 되신 할머니께서 함께 사셨습니다. 평양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습니다. 외교관 가족이라 특별 배급을 받았고 전기도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죠. 창정거리는 평양에서도 좋은 동네였으니까요.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배급소에서 쌀이며 기름이며 다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으로 잠을 깼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하는 말로 하루가 시작됐죠. 저녁에는 텔레비전에서 중앙방송을 봤습니다. 다른 채널은 없었으니까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두부 요리. 명절에는 차례상도 차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가 당원이었고 충성스러운 가문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제가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가끔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철민아, 내 외삼촌이 남쪽에 계신단다. 6.25 때 헤어지신 오빠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16살이었다고 하셨죠. 그때 피난 가자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가신다고 하셔서 그게 마지막이었어.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언젠가 통일이 되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70년이 넘게 헤어져 계신데 외삼촌께서 살아계실까요? 어머니도 이제 80이신데 큰아들 영호는 군대를 제대하고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무역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재 때문에 거래할 데가 없어요. 작은아들 영수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배치될지 걱정했습니다.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자리가 있을까요? 저는 자식들을 보면서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처럼 외교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양에서 평범하게 살아갈까? 그런데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리던 특권이 사실은 3장 안의 특권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이 1년 뒤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평양의 봄날이었습니다. 대동강변의 버드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사람들이 출근길을 서두르던 그런 날들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10년을 살면서 본 것들, 그곳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들, 그리고 돌아와서 느낀 답답함, 어머니의 이산 가족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씁쓸함. 그렇게 2020년 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정거리의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가을, 저는 다시 유럽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외교부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6개월 출장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국제회의 참석 때문이었죠. 아내와 자식들은 평양에 두고
저 혼자 떠났습니다. 제네바 공항에 내렸을 때 오랜만에 맞는 서양의 공기였습니다. 10년 전 파리에서 근무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충성스러운 외교관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당을 위해 일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이산 가족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다음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 근처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도서관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뉴스나 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한국 뉴스 사이트를 클릭했습니다. KBS, MBC, 조선일보. 우리가 평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다 적발되면 큰일 나는데. 하지만 호기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양에서 듣던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 주민 식량난 심각, 장마당 쌀값 폭등, 지방 주민들 아사위기. 저는 평양에서는 이런 걸 몰랐습니다. 중앙방송에서는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만 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탈북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나와서 북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배고팠습니다.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충성했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저는 특권층이었기에 잘 살았지만 지방의 평범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음 날 거리를 걷다가 한국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에 한글로 서울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 이 식당에서는 자유롭게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하고 한국 노래를 틀어놓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70년 넘게 남쪽 하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평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 응, 잘 지내. 애들도 잘 있어.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저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아도 될까? 아이들 미래는 괜찮을까? 하지만 전화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도청당할 테니까요. 밤마다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국 뉴스를 봤습니다. 남쪽 사람들의 삶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제 아들들은 영호는 배치받은 회사에서 일해야 했고 영수는 졸업하면 당이 정해주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6개월 출장이 끝나고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안공항에 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이 좁은 세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철민아,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니.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쪽 땅을 밟게 해드리고 싶다?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3대가 당원인 우리 집안이 외교관인 제가 만약 탈출을 시도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충성심과 가족의 미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2년 초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온 세계를 덮쳤고 북에서도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끊겼고 외교관들의 해외 파견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 달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평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별 배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쌀 15kg씩 나오던 게 10kg으로 다시 5kg으로 줄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배급이 또 줄었대요. 큰아들 영호가 말했습니다. 무역회사도 일이 없어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거래가 끊겨서 회사가 멈췄어요. 저는 아들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80살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다리가 부어오르고 숨쉬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약이 안 들어와서요. 중국에서 수입하던 약인데. 의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들한테 수소문했습니다. 혈압약 좀 구할 수 없냐고요. 외교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결국 웃돈을 주고 겨우 한 달치 약을 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급소에서 나오던 약이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씩 먹었는데 이제는 옥수수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배를 채우려고 물을 많이 넣어 쑤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먹어라. 그런데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교부에서 함께 일하던 리 참사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중국 파견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적대적 사상에 물들었다는 이유로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인터넷을 본 것도 누군가 알고 있는 걸까?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새벽에 보위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건 아닐까? 저희 집도 조사 대상이 된 건 아닐까? 아내한테도 유럽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했다가는 아내까지 위험해질 테니까요. 작은 아들 영수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김영수 동무는 강원도 산골 학교로 배치됩니다. 교사로 가라는 겁니다. 영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치 전에 먼저 군대에 다시 가야 합니다. 2년 더요. 대학생은 군 복무를 단축하는데 졸업 후 다시 입대하라는 겁니다. 영수는 25이었습니다. 다시 군대에 가면 27, 거기서 제대하고 산골 학교로 가면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애들. 아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우는 월급도 안 나오고 영수는 또 군대에.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약은 어떻게 구하나? 돈도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외교관 월급으로는 이제 시장 물가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들의 미래가 완전히 막히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고요. 유럽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병원에서 약을 받는 노인들, 대학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2022년 가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아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거실 작은 불을 켜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여보,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서로를 보며 알았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 아내, 영호, 영수, 5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쪽으로 가면 어떨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탈북 말이다. 우리 5 식구가 함께. 영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라. 들리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유럽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뉴스, 탈북자들의 증언, 자유로운 삶,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 줄어드는 배급, 구할 수 없는 약 막혀버린 미래. 영수야, 너 또 군대 가면 27이다. 거기서 제대하고 산골 학교 가면 30이 넘어. 그게 네가 원하는 삶이냐?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야, 너는 월급도 안 나오는 회사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우리 모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80살 어머니,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가겠다.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철민아, 내가 평생 한이 뭔 줄 아니? 6.25 때 헤어진 오빠를 못 만난 거다. 남쪽 땅을 못 밟아본 거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 땅을 밟고 싶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이제 80이다.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다 죽으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너희들은 달라. 애들은 미래가 있어. 내가 짐이 되면 두고 가거라. 하지만 갈 수 있으면 나도 데려가다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5 식구 다 같이 갑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영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교관이었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중국 쪽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국경 쪽으로 갈 일이 있는데 상대방도 눈치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요즘 단속이 심합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해외 파견 나갔을 때 받은 달러를 조금씩 모아둔 게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귀금속도 팔았습니다. 브로커한테 연락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5명이나 되니까요. 제일 어려운 건 어머니 문제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데 국경을 어떻게 넘으실까? 저는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업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들 둘이 있으니 교대로 업고 가면 되겠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 묘소에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됐소.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남쪽에 가면 오빠를 찾아볼 수 있을까? 어머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철민아, 고맙다. 이 애미를 버리지 않아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5 식구 다 같이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생사를 건 모험을, 죽을 수도 있는 길을.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2023년 3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경북도 국경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지방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통행증을 받아냈습니다. 외교관이라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5명이 함께 간다는 게 수상해 보였을 겁니다. 국경마을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쯤 되는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출발합니다. 달이 없는 날이라 좋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달러 뭉치를 건넸습니다. 5명 모두 안전하게 부탁드립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문제네요. 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영호와 영수도 저희도 돕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폭이 50m는 됩니다. 물이 차갑고 빠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브로커가 검은 옷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입으세요. 눈에 덜 띕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께 두꺼운 외투를 입혀드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11시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고 우리 5 식구가 뒤따랐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없었습니다. 발밑도 잘 안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제가 업었습니다. 50이 넘은 제 몸도 이제 젊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산길을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70년 전 어머니의 오빠가 건넜을 그 강. 이제 우리가 건널 차례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소서. 자,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순찰대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강둑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얼음장 같았습니다. 3월이었지만 북쪽 강물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업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호가 한쪽에서 어머니를 받쳤고 영수가 반대편에서 도왔습니다. 아내는 우리 뒤를 따랐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물살이 세차게 다리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엎드려요.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얼음같이 찬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기침을 참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요.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병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그러게 말이야.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3분이 30분처럼 길었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자, 빨리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물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를 더 높이 업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영호가 어머니를 대신 업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영수가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영수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5 식구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강둑에 올라서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우리가 해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북쪽이 아닙니다. 저는 북쪽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평양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창전거리 우리 집, 대동강 아버지의 묘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여기도 위험합니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젖은 몸으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 브로커가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옌벤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었죠. 대문을 들어서자 할머니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춥고 힘드셨죠? 북한말을 하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얼른 들어와서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할머니는 우리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른 옷을 내주시고
뜨거운 물로 목욕도 시켜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떨고 계셔서 제일 걱정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같은 핏줄 아닙니까? 그날 밤 할머니가 뜨끈한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우리 5식구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할머니의 말에 영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달, 길면 6개월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바로 북으로 보냅니다. 특히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브로커의 말에 온 가족이 긴장했습니다. 집 밖에는 나가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렇게 우리의 숨어 지내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5식구가 붙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커튼을 쳐놓고 열지 못했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못 보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어머니였습니다. 찬물에 오래 있었던 탓인지 건강이 더 나빠지셨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으셨고 열도 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들통나면 끝이니까요. 조선족 할머니께서 약을 구해다 주셨습니다. 이거 드시고 얼른 나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아이들도 할 게 없었습니다. 영호와 영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어느 날 조선족 할머니께서 일자리를 구해 오셨습니다. 영호 씨, 영수 씨, 근처 농장에서 일꾼을 찾는다는데요. 밖에 안 나가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만 일하면 됩니다. 두 아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추를 따고 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한테 또 돈을 줘야 했으니까요. 영호와 영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들들의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공안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탈북자를 색출한다더라. 우리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밤에도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도 낮췄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5분 모두 한국으로 보내주신답니다. 브로커가 전해준 말에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합니다. 3달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라오스로 갑니다. 우리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옷 몇 벌과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조선족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닙니까? 한국 가서 잘 사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 남쪽 가서 오빠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중국 3달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진짜 자유가 있는 곳으로. 2023년 6월 우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좁은 차 안에 5식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산길로 국경을 넘어야 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산을 넘는단 말입니까? 어머니,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지. 산길은 험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튀어나오고 돌멩이가 굴러다녔습니다.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영호와 영수가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저도 함께 도왔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고맙다 얘들아. 이틀째 되던 날 밤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급히 어머니를 눕혔습니다.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물 좀. 아내가 물통을 찾았지만 이미 다 떨어진 뒤였습니다. 어떡하지? 우리는 당황했습니다. 브로커도 난감해했습니다. 마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북을 벗어났으니, 자유를 향해 왔으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국까지 가셔야죠. 저는 울먹였습니다. 영호가 어머니를 다시 업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라오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집에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께 죽을 쏘 드렸습니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얘들아. 내가 짐이 돼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갑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을 타고 갔습니다. 짐칸에 숨어서요. 덥고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도착합니다. 아내가 어머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을 때였습니다. 검문소에서 트럭이 멈췄습니다. 태국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검사합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들켰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끌어냈습니다. 너희들 뭐야? 불법 입국이지?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경찰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5 식구가 붙어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수가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한테 간청했습니다. 제발 한국 대사관에 전화 좀 해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습니다. 어머니, 버티세요. 제발요. 저는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여러분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호와 영수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차를 타고 방콕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기구나. 네, 어머니. 이제 우리는 안전합니다. 대사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우리가 드디어 남쪽 땅을 밟는구나. 아니, 남쪽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왔구나.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천리 길이었습니다.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2023년 가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어머니께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래. 어머니는 땅을 만지셨습니다. 이게 남쪽 땅이구나. 공항을 나오니 환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불이 환했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다녔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밤에도 이렇게 밝아요? 영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평양에서는 밤이면 어두웠으니까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우리 5 식구가 함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여기서 3달 동안 한국 생활을 배우십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밤 식당에 갔습니다. 밥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모자라면 더 가져오시고요.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평양에서도 못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다 먹어도 됩니까? 네, 물론이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놀라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 사이트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럽에서 몰래 봤던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볼 수 있다니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밤 12시에도요? 네, 1년 내내 엽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배급소도 시간 맞춰야 갔는데 편의점 안에 들어가니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도시락. 이게 다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돈만 있으면요. 주말에는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냐?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온갖 식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고르세요. 이렇게 많은데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나 오빠 좀 찾아보고 싶다. 네, 어머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KBS에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해 보세요.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오빠 이름, 헤어진 날짜, 고향. 6.25 때 헤어진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살아계실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겠니? 아니면 오빠 자식들이라도. 3달 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작지만 우리만의 집이었습니다. 영호와 영수는 대학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영수도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요. 여보게, 우리가 남쪽에서 이렇게 차례를 지내게 됐소.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녁에는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뉴스도 여러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방송마다 말이 다르네요. 그래, 그게 자유란다. 각자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대학에 들어갔고 영수도 편입했습니다. 저는 탈북민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힘들어. 하지만 배우면 되지 뭐. 어머니는 아직 오빠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쪽 땅을 밟았으니 여한 없다고 하십니다. 가끔 북쪽을 그리워하십니다. 평양 대동강가 버드나무는 잘 있을까? 저도 그립습니다. 고향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래를 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다시 고향에 갈 수 있겠죠? 그때는 자유로운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